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로마인들은 진짜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를 넘기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켈트족에게 탈탈 털렸던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로마가 아직 힘이 미약하던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라까지 떨어졌던 이 로마가 과연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하시죠. 로마 역사상 로마 시내 자체가 함락됐던 경우는 역사상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마지막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였으니까 사실상 로마 역사를 통틀어서 로마 시내가 함락된 건 딱 한 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만큼 이 켈트족의 로마 시내 함락은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자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로마인들은 진짜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일본 만화 드래곤볼의 사이어인들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로마 시민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지옥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로마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일단 파괴된 시가지부터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로마인들은 굉장히 도시 개발이나 건축에 진심이었던 민족이라는 점이에요. 파괴된 시가지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한다. 다시는 이민족들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성벽은 최대한 튼튼하게 만든다. 그리고 각종 상하수도와 포장된 도로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폐허가 되었던 로마 시가지는 아주 빠르게 복구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강력해진 도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도시만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저 무시무시한 켈트족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결국 켈트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바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은 종종 오합지졸의 병사라던가 아니면 적은 수의 병력을 데리고도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로마에도 딱 이런 부분에 적합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카밀루스라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풀네임은 마르쿠스 프리우스 카밀루스 이런 이름인데 로마의 이름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칭해서 카밀루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밀루스라는 인물은 로마 공화정 초기에 일종의 전쟁 영웅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이 로마가 주변 부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카밀루스는 그 수많은 부족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거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 켈트족에게 당했던 이유도 이 카밀루스가 마침 이 정치 분쟁에 휘말려서 망명을 해서 부재 중인 상태였거든요. 이 뛰어난 지휘관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는 켈트족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 카밀루스 역시 로마가 전에 말씀드렸던 평민과 귀족 간의 그런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종의 희생자로 망명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족이고 평민이고 간에 우리 모두 다 잘못한 게 맞다.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켈트족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던 거라고. 이제 우리 로마도 정신 차리고 진짜 전쟁에서 이겨줄 수 있는 카밀루스를 지휘관으로 다시 추대하자. 이렇게 해서 쫓겨난 전쟁 영웅이었던 카밀루스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최고 지도자 자리였던 집정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로마로 불러줘 고맙소. 나 카밀루스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나 로마의 재건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다시 최선을 다해보겠어. 모두 함께 힘을 내봅시다. 사실 당시 로마가 켈트족에게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로마 주변에 있던 동맹국이나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부족들은 역시 로마에게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켈트족에게 당하더니 로마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군. 우리도 틈을 봐서 로마를 공격하고 약탈하면 되겠구만. 하하하. 하지만 전쟁 영웅이었던 카밀루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로마는 예전의 로마가 아니었죠.
결국 로마는 배신한 동맹국들과 주변에 있는 경쟁 부족들을 차근차근 전투를 통해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켈트족이 침공하기 이전 시절보다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모습으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또 뛰어난 지휘관인 카밀루스를 중심으로 주변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 로마. 하지만 이 로마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 관계였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수의 평민과 적은 수였던 소수의 귀족들 간의 갈등,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로마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켈트족 침공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었겠죠. 언제까지 너희 귀족들만 배부르게 살 거냐? 정치도 맨날 너희 맘대로 하고 중요한 공직자 자리도 너네가 다 헤쳐먹으면 이게 나라냐? 사실 이런 평민과 귀족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호민관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로마는 귀족들에게 훨씬 유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 켈트족의 침공 이후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로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 로마는 위기 때마다 힘을 합칠 수 없게 된다. 평민과 귀족이 싸움을 멈추고 진정한 화합을 하지 못한다면 켈트족의 침공 사건은 또다시 반복되겠지.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평민과 귀족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 우리들도 결단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켈트족의 침공 사건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인 기원전 367년 드디어 중대한 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바로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라는 법안이었던 것이죠. 역시 로마답게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키니우스 법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키니우스 법은 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키니우스 법안의 핵심은 결국 귀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어떤 그 기회를 평민들에게 주었던 그런 결정적인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사실 정치가 돌아가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굉장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 정말 굉장히 오래전 시대인 이 고대 시대에 실제로 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평민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결정적인 법안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로마가 어떤 약간 특별한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키니우스 법의 구체적인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역시나 첫 번째 항목인데요. 바로 로마의 최고 지도자 위치인 집정관 2명 중 1명은 반드시 평민 출신으로 선출한다 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의 최고 지도자 자리, 즉 현재 어떤 대통령 자리와도 같은 그 자리를 로마에서는 집정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집정관 자리는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2명씩 선출하는 임기 1년제의 공직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최고 공직자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로마의 원로원과 귀족이 거의 독점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무조건 평민 출신으로 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집정관이 2명이니까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이 집정관 2명의 의견이 통일이 돼야겠죠. 그런데 한 명은 이제 무조건 평민 출신이 되게 되니까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이제는 평민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집정관 임기가 1년인데 이 1년의 임기를 마친 집정관은 로마의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원로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정관을 마친 평민들이 원로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게 되고 또 다른 공직자로도 훨씬 더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평민들에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공직자 자리 그리고 정치 활동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로마인들의 성향이야말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개방적인 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 거스르고 정말 진정한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할 줄 알았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당연한 결과기도 한데, 평민들의 공직 활동과 정치 진출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로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재풀이 형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적은 수의 귀족의 인재풀에서만 공직자와 정치 활동이 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이런 정치 진출과 공직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로마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공유 토지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들이 점점 더 많은 토지를 독점하게 되고, 또 가난한 평민들은 점점 이런 귀족들의 소유가 되는 소장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토지, 즉 부동산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여기서도 귀족들보다는 평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채무자가 이미 지불한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분할 납부한다 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항목이었던 토지 항목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과도한 빚과 이자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이런 평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키니우스 법은 로마의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였던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꽤나 많이 진전시켰던 아주 기념비적인 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켈트족의 침공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차근차근 정복해 나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꽤나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해서 머리가 약간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상이 꽤나 재밌거나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춘닥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